네, 역시 오늘의 키워드 탑 1, 2가 자동차 관세네요. 첫 번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일단은 저는 좀 애매해요. 수입품. 그 자동차가 뭐 수입품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마무시한 그런 뭐 엔진부터 시작해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부품 들어가죠. 예, 부품. 이것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완성차니까. 네. 근데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속을 감안하면 네. 그게 사실은 완성차가 보이긴 그렇지만 대부분 다 해외 어떤 물건으로 조립이 된 거거든요. 완벽한 메이드 인 USA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없는데 그러면 쉽게 해서 부속품도 나중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근데 이제 예,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갔다 오는 순간 이 부품이 한 번에 조립이 돼서 다 넘어와서 미국에서 조립되면 그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예, 그냥 매길 수 있는데 이 부품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품이 갔다가 또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네. 하죠. 예. 왜 그런 거예요? 그 조립을 할 때 다 따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조립하고 또 와서 또 조립하고 넘어가서 또 조립하고 그런 식이에요. 왜냐면 진짜 어렵네. 미국의 이제 그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 위쪽하고 네.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그 살짝 넘어가면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미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캐나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관세가 관세가 얼마예요? 계속 붙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이 USMCA 그 네. 미국, 캐나다, 이제 멕시코 간의 그 협정을 맺어놓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유예할. 그건 괜찮대요? 네, 유예하겠다. 아, 그러니까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부품 생산하면은 그거는 일단 네, 그거 메이드 인 USA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이제 유예하고 다행이네. 한 번 넘어올 때는 이제 뭐 하겠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관세가 붙는 문제는 이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건 좀 유예한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은 가뜩이나 소비가 안 좋은데 그렇죠. 차를 또 더 사기 어려워지면 그리고 이게 차가 그 다른 뭐 이런 펜에다가 25% 관세는 모르겠는데 아니 몇 천만 원짜리에다가 25%면은 이거는 단위가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네. 바뀌죠. 그래서 봤더니 소비자 정가되는 그 금액이 네. 3천에서 12,000까지 달러니까 꽤 많은 1,000만 원에서 뭐 한 한 2천만 원까지 네.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국민도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네요. 네. 어려운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부분의 부속이 또 중국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솔직한 얘기로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겉보기에는 그냥 차지만 안에 있는 게 모든 다 중국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동차 관세의 그 핵심은 중국산 부품에 때리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직접 생산하던 그 부분을 그 관세를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장을 다변화했죠. 예. 글로벌로 이제 나가서 전초 기지를 멕시코에 세우고 캐나다에 세우고 우회 기지를 만든 네, 거죠. 전부 다 네. 만들고 뭐 다른 데는 또 아시아의 베트남부터 해서 네, 그렇죠. 네. 동남아로 또 나갔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원료는 이제 중국이죠. 맞아요. 네, 그 모기업이 중국 모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투자해서 현지에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회사가 아니지만 그 돈을 투자한 회사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 부분을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했듯 자동차 관세도 그 어차피 캐나다, 멕시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중국을 때리는 겁니다, 솔직히.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교역할 때 탑3가 멕시코, 일본, 한국입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 밖에요.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남아공, 러시아,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국, 사우디,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대만, 베트남, 스위스까지. 이게 뭔데요? 이게 전부 자동차 완성품 교육구입니다.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너무 많고 이거 순차서 많이 얘기 못 하는 건데 네. 거의 30여 개 국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커 보여요, 이건.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 업체가 네. 지금 미국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부품만은 또 좀 싸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곳곳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오라는 거죠. 뭐 그것까지 부품 공장까지. 네. 아니 근데 다른 거 뭐 AI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꼭 중국산 부품까지 이렇게 부품에서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건가요?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자동차를 뭐 어떻게 해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앞에 문제고 뒤에 문제는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워낙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게 멕시코산이라고 보이지만 멕시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든 좀 빼려고 하는 왜냐하면 약간의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이 세계를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그런가 것 보네요.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전체적인 어떤 패권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상호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나라들이 어마무시한데 네, 그 나라들이랑 지금 다 상호관세 계산해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서로 대응하고 이러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이 수많은 나라들이 네. 중국 쪽에다가 빨리 무릎을 꿇어라. 중국을 그러니까 손절해라. 중국 베네수엘라 똑같이 지금 네. 석유 때문에 또 관세가 높아질 거니까 어떤 그런 좀 거를 얘기해서 중국이 일단은 무릎을 꿇어야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까. 사실 왜 그러냐면 아까 했지만 그 수많은 국가에서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머리 아픈데 가장 편한 방법은 중국이 무릎 꿇은 다음에 협상을 하면 다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틱톡을 주고 예.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깔끔한데 예, 깔끔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뭐 글로벌 어떤 뭐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중국도 없죠. 또 머리가 많이 컸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국도 쉽지 않겠죠 상대가. 네, 그쵸. 예, 같은 스트롱맨이니까. 예, 근데 뭐 그러면 혹시 중국이 보복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보복하는 거 이제 뒤에 엔비디아 이야기할 건데 아, 거기서 나오는군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죠. 예,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무역과 관련해서 그 전초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본 게임은 중국어의 게임인데 중국도 이제 엔비디아한테 지금 제재를 좀 가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초반이죠. 초입이고 네. 초입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 아마 이제 중국의 매출량이 좀 이렇게 있는 회사들, 뭐 대부분 뭐 미국의 좀 큰 대기업들은 매출이 한 30% 정도는 그래도 중국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언제든지 뭐 그 기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타겟을 정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두 분 바빠서 채팅 못 보시나요 하시는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우석이 형 가만 보면 트럼프 닮았다 이런 거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오늘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가? 저기 그러면 제가 좀 다른 분장을 하고 나서 예. 좀 만족시켜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이런 거 읽어드리면. 근데 일단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표인데 그렇긴 하네요. 대통령 닮은 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 좀 올려주세요. 예.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GM 얘기. 바로 뭐 연결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뭐 포드, 스텔란티스, GM 다 있는데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타깃이 될 수 있는데 GM이 제일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GM이 공장이 제일 많죠. 많고 다른 나라에 많구나. 그러니까 부품 공장은 다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다 있고 조립 라인만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GM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그래도 뭐 보몬트에 국내 조립 공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작아도. 그리고 지금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뭐 모델 S, 모델 3, 모델 Y는 그냥 중국에서 소화하고 근데 그 모델 Y 일부는 이제 유럽으로 가지 미국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테슬라는 어제 빠진 게 이거는 크게 뭐 조금은 연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GM이나 뭐 포드 같은 회사하고는 좀 차별화는 되죠. 그게 이제 미국 내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아예 그러네요. 그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아예 들어오진 않는데 부품 면에서 조금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굳이 따지면 이제 관세에 좀 준비되어 있었던 기업이랑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었던 기업의 차별화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부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단 뭐 상황이 벌어졌고 시간 외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이 지금 계산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가 그 GM CEO하고 포드 CEO가 만나자 트럼프로 아 대책회의를 해서 하는구나. 만날 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또 원하는 거 얻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약간 뭔가 만나면 네. 안 만나면 모르겠지만 만나면 네.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조금 반당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그대로 목표가 타겟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자동차 업종은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거워서. 아니기 때문에 네. 무거워서 일단 좀 멀리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반등은 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 아까 채팅창에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혹시 중고차가 좀 많이 팔리려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신차 가격이 이제 비싸지니까 네. 그러면은 신차 사는 것보다 이제 중고차로 가게 될 가능성은 뭐 열려 있죠.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가면 또 되는 문제가 물가 문제가 또 걸립니다. 네. 아 맞네. 네. 옛날에 한창 지표가 안 물가 문제 있을 때 좋아지죠. 중고차 얘기 지표가 안 엄청 많이 좋아지겠죠. 했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에서 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 체인 리액션처럼 막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 미국 내의 어떤 그 경제 지표에는 뭐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없는 상황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뭐 장기적으로 어떤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포커스로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질문했더라고요. 트럼프한테 주식시장 잘 보고 있냐? 난 뭐 신경 안 쓴다.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던데. 많이 보고 계신 거군요. 오히려 그때시구나. 그 관세 수입이 1,000억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그 숫자도 어떻게 나온 건지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해진 건 예, 없는 그래서 그냥 본인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본인의 주장 고집이 거의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게리콘의 그 경제 고문, 일기했던 경제 고문도 그 모호함 얘기했는데 그 모호함이 가장 크게 시작이 저기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고 이 트럼프의 가장 불편한 점이 그 모호함인 것 같아요. 모호함. 좋습니다. 예, 자동차 관세에서 시작해서 GM의 주가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당분간 자동차는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파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다시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오, 간밤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많이 안 좋았는데 네. 다시라는 거는 이제 다시 볼 때가 됐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다시 빠진다. 아 그래요? 이제 반등 빠지다가 네. 좀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빠진다는 의미로 썼고요. 네. 그 촉발은 어제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촉발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에서 H20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이거 제재하겠다. 전기 많이 먹는 거 제재한다. 이런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 칩을 써라. 이거가 주 내용이고 이 H20과 관련해서 그 엔비디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걸 못 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제 중국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정부의 말을 너무 잘 듣거든요. 그러면은 뭐 몰래 조금은 살 수는 있어도 대놓고 이제 사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그 마켓 이 매출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이걸- 항상 이제 중국 규제 얘기 나오면은 가끔 이렇게 주가가 네, 한번 네, 출렁거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복 개념인 거죠. 그렇죠. 보복인데 약간 소극적 보복? 아, 왜냐면 비관세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탄소 배출 제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만약에 정말 미웠으면 더 심한 걸 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냥 그 압박을 가하는 정도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조금만 더 봐주면 만날 수 있을까 두 분이요. 두 예, 사람이면 두 분이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시진핑하고. 근데
두 분 다 워낙 세갖고 누가 먼저 양보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중요해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중간에서 죽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하면 기업만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그런 상태고 이제 앞서 엔비디아를 그렇게 했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그 중국 AI 테크 업체 50개 이거 이제 기술 안보 문제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블랙리스트 추가하고 올리고, 예, 계속 예.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뭐 계속 보복에 보복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테크도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네. 이 H20을 네. 없으면 중국이 AI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H20을 그 앞전에 이제 많이 그 많이 사놨어요? 사놨죠. 아. 네, 샀기도 했고 또 이제 H100 같은 것도 밀수도 많이 했고, 네, 그 겉으로 이제 드러낼 수는 없죠. 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죠. 왜냐하면 싱가포르하고 그 말레이시아로 간 H100 그 장비들이 사라졌나요? 실제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다 이제 중국으로 갔죠. 갔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의 흐름이 뒤에 이제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할 때도 그렇겠지만 흐름이 트레이닝에서 이제 그 리즈닝, 뭐 추론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칩들이 뭐 하웨이도 좀 괜찮다. 나름 뭐 계산이 섰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20이 트레이닝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뭐 특화됐다. 뭐 이런 쪽으로 보여지더라도 추론이 더 많으니 너희들 그냥 좀 많이 써라 국내산.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사놨으니까. 또 딥시크를 움직이는 게 또 화웨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나름 기능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가 화웨이. 보네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은 그 급할 게 없다. 중국은 다 사놨기 때문에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레이시아가 뒤늦게 단속하고 있지만 할 게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다 예. 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다 해놓거나 사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역시 이쪽도 뭔가 조금 더 나은 회담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엔비디아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매그 세븐이니까 이 매그 세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수급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 기관들,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이 샀는데 지금 많이 빠질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개인들이 그 많이 산 그 당시 네. 많이 샀을 때 비중만큼 또 산 거예요. 개인만 산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는 이 매그 세븐 종목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못 올라갔구나.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자율적으로 좀 반등이 일어났죠. 시장이 네. 괜찮으면서 올라올 때도 보시면은 뭐 기관이 매수해서 산 게 아니고 수급의 어떤 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사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빠질 때도 보시면은 주체가 없으니까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봐서는 실제 이제 수급 상황의 흐름을 봐서는 이 매그 세븐 종목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뭔가 다시 시장을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처럼 주도하기에는 여전히 수급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좀 보면 뭐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저희 테슬라 급등에 대해서 부사장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이게 근데 뭐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급등이 아니라서 그렇죠. 조금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게 다 여기서 오는 거군요. 예, 네. 거기서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단 매그 세븐에 대한 주식들은 조금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포워드 PR이 예. 19배입니다. 오, 많이 내려왔네요. 19배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그러네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 주요 IB들이 여기 더 팔라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해 보자라는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하락폭은 더 크지 않을 걸로 보여서 일단 겁먹고 파실 분들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말씀드리고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가장 큰 포인트 반등 구간은 어쨌거나 금리가 한 번 인하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울 때 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더울 때, 더디게 제가 땀 흘릴 오는 때. 더디게 오는 봄이 넘어서 예. 이제 여름까지 가야다. 그렇죠. 조금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데이터 센터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데 저희가 다섯 번째 키워드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네 번째 키워드 그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오픈 AI의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 고려. 이것도 결국 데이터 센터 얘기긴 하네요. 네.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고려한다. 이거는 사실 나쁘지 않은 뉴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따가 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연관이 이게 좀 되어 있고, 그런 그러니까 거 오픈 AI 자체도 이제 뭔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뭐 이런 쪽으로 좀 바뀌면서 그러려면은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좋죠. 네, 네, 훨씬.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는 거죠. 스타게이트하고 이제 맞물려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비용이 싸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 비용은 들어가지만 남의 거 이제 임대해서 가져다 쓰는 건 비쌉니다. 아, 솔직히. 당연하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AGI나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인공지능을 뭐 제가 봐서는 거의 왔으니까 그 수준을 그러네. 가지고 있으니 할 게 있으니까 이거 더 그러니까 투자를 그 하는 소위 거구나.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예. 뭐 손마사요시 그분한테 가서 뭔가를 보여줬겠죠.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분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막 구워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예. 뭔가가 있었겠구나. 눈으로 뭔가를 본 거죠. 이 부분을 이 지금 거보다 더 좋은 AI를 지금 테스트하는 걸 봤겠죠. 되게 궁금하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천억 달러라는 걸 막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뭐 돈은 벌려면 아직 멀었다. 아, 그래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돈을 벌려면 좀 시간은 아직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들어갈 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데이터 지금은 센터. 네네. 여기저기서 투자 끌어다가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럼 상장도 아직 뭐 멀었겠네. 상장 아직 멀었죠. 상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당장.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잖아요. 오픈 AI. 예, 한 2030년까지는 지금 그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플러스로 돌아서기가 좀 어려운데 상장은 뭐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안 돌아서도 할 수는 있죠. 만약에 그 스타게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상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일단 구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뭐 시장에서 막 그렇게 막 환호하고 움직일 만한 종목은 아직까지는 뭐 딱히 없겠네요. 네, 이게 이제 여기가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이제 지금 처음에 하는 거, 1,000억 달러 예. 하는 거는 엔비디아 걸 한다는데 그건 다 알려진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업체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뭐 서버 업체들부터 해서 다 뭐 들어가는 업체들이 전력 몇 개 장비 있죠. 업체들 예, 뭐 이런 아리스타 뭐 이런 회사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기존의 그 서버 업체, 그러니까 오픈 AI가 뭐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쓰던 거를 자체로 하게 되면 네. 그 임대하던 건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전체 캐파는 그렇게까지 굳이 막 더 짓고 이런 더 건 늘어나는 아니구나. 건 없어요. 없을 거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뭐 이런 장비 업체나 이런 게 움직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키워드 그럼 바로 이어가 예, 볼게요. 예, 예. 이 마지막 키워드가 여기에 바로 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이걸 취소해 버려 가지고 이거 뭐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깜짝 놀라서 간밤에 급락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서도 그 지난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 원래 맞아요. 원래 이제 전략이 사티아 나델라의 이제 이 인터뷰를 보면은 이분은 소위 말하는 AGI,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그 AI를 조금은 믿질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를 하는 쪽에서 그 실용적인 AI, 그러니까 네. 약간의 이제 에이전틱 AI급은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네. 초지능, 뭐 ASI라고 불리는 거기 수준까지는 조금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데. 네, 그렇게 안 보는 그 진영들이 몇 있죠. 그 중국도 최근에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용 이야기하거나 효율성 이야기하는 쪽은 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비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잖아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렇죠. 메인이 그건데 이걸 갖다가 뭐 AI 초지능 AI를 개발하는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플랫폼인 네, 업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최근에 이 트레이닝보다는 추론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지금의 내용이 그 밑바닥에는 AI가 이제 트레이닝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 이제 트레이닝 부분 남는 거 다 취소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추론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막 코파일럿 기능 붙이고 해서 돈을 좀 벌고 싶은 의욕이 딱 거기 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답답해하는 게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 혹시 쓰시죠? 아 그럼요. 쓰시면 거기 막 여러 기능이 나오는데 그런 기능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기능이고. 그렇죠. 예, 예, 그 부분도 이제 예. 초반에 유료 가입자, 그렇죠. 유료 가입자가 안 되다 보니까 어. 그 MS 오피스, 네, MS 오피스. MS 365 그 코파일럿에다가 원래 쓰는 사람들을 그냥 의견도 안 묻고 그냥 거의 예, 강제로 구독료를 예,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강제로. 네. 그랬죠. 예, 뭐 그렇게 그런 거. 예, 그런 전략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였는데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는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 구글하고 메타가 그거 다 가져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보면 뭐 이게 둔화되는 것처럼 파이가 줄어드는 것 줄어드는 같아요. 것처럼 같이 예. 보이지만 지금 그 앞에 실적 발표할 때도 보시면은 지금 그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다들 이렇게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를 이제 메타랑 구글이 그거를 캐파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돈은 지금처럼 똑같이 벌고 이거 줄여버리면 비용 줄어드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효율적인 그런 그러게요. 부분으로 이제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죠. 예, 다만 그게 이제 이 매출에 나타나는 거에는 트레이닝한테 빌려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다 빌려주는 게 트레이닝 빌려주는 게 어디입니까? 오픈 AI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최근에 들어서 지금 요 치수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오픈 AI가 트레이닝하는 부분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오픈 AI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밀월 관계에서 이제 서서히 관계 정리에 이제 나서는 그건 또 아쉬운 부분이네.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런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재미없는데 네. 혹시 이게 비용을 줄이면서 일단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다른 업체에 비하면 AI 쪽으로 경쟁에서 약간 그렇죠. 처진다 밀리- 이렇게 아예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떨어져 보이는데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앞서 네. 그러니까 AI가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뭐 더 높은 단계에 이제 AI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그럴 수 있네 마이크로소프트. 왜냐하면 지금 그 어제 발표한 리서처나 뭐 애널리스트 같은 그런 추론 AI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PC에 이제 소위 말하는 AI PC.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 역할만 해주면 에이전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지. 얘가 막 어떤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AI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오픈 AI는 끝을 보고 싶은 거죠. 이 AI의 끝을 보고 싶은 거고. 둘이 의견 차이가 좀 있겠네. 네,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좀 갈리는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만 하고만 한 게 아니고 엔스로피랑도 이제 하고 그러네요.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인 방향에서 이제 좀 갈리기 시작했다. 이야, 이거 흥미롭군요. 예. 원래는 지금까지는 그냥 AI 계속 이렇게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오픈 AI는 좀 더 실험적인 아직 뭐 영리 기업이 아니니까 뭔가를 더 계속 하고 싶은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야 그래도 우리도 돈도 벌 만큼 벌면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둘의 약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쪽에 투자할지 저쪽에 투자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고요. 뭐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진짜 증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앞으로 주가와 실적으로 좀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여기서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그 인프라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아까 뭐 저 화면에서도 봤지만 버티브 홀딩스라든지 뭐 비스트라 뭐 이런 기업들 다 빠졌잖아요. 간밤에. 그렇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 이 지금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거 또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다 데이터 센터 현재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좀 맞춰져 있고 칩이 구형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그 냉각이 공랭식입니다. 네, 공랭식인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블랙웰부터 해서 뭐 블랙웰 울트라, 뭐 GB300까지 예. 가게 되면 그 시스템은
순행 그 소위 말하는 리퀴드 쿨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말로 순행식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 물로 이렇게. 예. 하여튼 그 방식으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열이 많이 나니까 최대한 물 없이는 못 예, 하는구나. 그 순행식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렇겠죠. 공냉 그 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뭐 최대한 3,000배까지 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 내에서 그 내용 연수가 오래된 그 서버는 이제 렉은 뺄 거 아닙니까? 빼면서 설계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설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냉식에서 순행식으로 이제 리퀴드 쿨링으로 바꾸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주문이 뒤로 계속 밀린 겁니다. 예, 지금 버티브가 그런 것도 주문이 지금 뒤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당분간은.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뭐 이거 단순히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뭔가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레깅이라고 하죠. 주문이 좀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단기간에는 이 매출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당분간 주가의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키워드 탑5 이어가 봤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겠습니다.